부자 언니의 부자가 되는 공식이 있다고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공식처럼 존재해요. 평범한 사람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왜 돈 버는 방법을 왜 알려주냐? 너만 잘 살면 되지. 내가 명확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왜 그걸 알려드리면 안 돼요? 올 한 해 굉장히 힘들으셨을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와 싸운 거고요. 내년엔 돈과 싸워야 될 거라고 많은 경제학자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돈에 대해서 영리하고 지혜롭고 돈을 어떻게 내가 벌고 살 것이냐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년엔 2021년 기필코 부자 되기 바로 이 머니 아카데미를 만들었고요. 돈 하면 역시 부자 언니죠. 오랫동안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부자가 착실히 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사람입니다. 유수진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언니 유수진입니다. 부자 언니는 네. 제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부자 만드는 언니라서 부자 언니입니다. 여러분, 집값게 무슨 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자 만드는 언니구나 이렇게 예쁘게 봐주세요. 근데 부자잖아요. 뭐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돈을 어떻게 잘 모으고 굴리는 방법 자체를 아는 게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돈이 없어진다고 해도 저는 다시 여기까지 올라올 자신이 있거든요. 오케이.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얘기 들어보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인생에 어떤 변곡점이 오더라도, 그죠? 다시 나를 살려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지금 우리 유수진 대표가 되게 이렇게 워낙 이쁘고 어려 보여서 그렇지 45이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9살 때 2005년에 네. 금융 쪽에 뛰어들었는데 부모님 빚을 제가 갚아야 됐었고 조카들 제가 같이 먹여 살려야 됐었고 그래서 그냥 월급쟁이로 살아보니까 네. 답이 없는 거예요. 180만 원 받아가지고 인생에 무슨 답이 나와요? 답이 안 나오지. 안 나오지.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쓰리잡 포잡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금융사에서 스카우트제의가 왔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이 어떤 통장에 거예요? 월급이 1,000만 원 이상 찍힌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스카웃을 하러 오신 분이 너도 나처럼 열심히 하면 이렇게 벌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되게끔 당신을 만들어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들어갔어요. 판을 바꿔야 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근본적인 어떤 인생의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입사를 한 거죠. 혼자서 엄청 고민을 해서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제 그 계획을 다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또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해요. 할 수 없어요. 첫 달부터 한 400 몇십만 원, 둘째 달부터 1,000만 원이 월급이 딱 넘었죠. 근데 첫해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우와. 둘째 해에 2억 7천.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2005년이요. 15년 전이면은 내가 42 그때 때네? 나보다 많이 벌었네. 나 그렇게 못 벌었어. 그때 대비 뭐 하고 계실 때였죠? 근데 강의 한참 할 때예요. 강의 이렇게 못 한참 벌었어요. 하실 때, 그때는 진짜로 하루 42. 한 달에 한 번씩 구두굽 갈고요. 무릎 달아서 벌침 맞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걸어서? 네. 근데 왜 이렇게 악착같이?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 식구들하고요. 되게 착실하게 돈 공부를 했군요. 그러니까 바닥서부터. 네네. 진짜 그랬네. 원래 예뻤던 애들은요, 화장 뭐 어떻게 해도 예뻐요. 우리같이 생긴 애들이 메이크업을 기가 막히게 해요. 나 지우면 백지예요. 그 메이크업 선생님이 아티스트가 이제 그림 그리듯이 다 그려서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부딪혀서 고객이다 생각하고 은행도 찾아가고 증권회사도 찾아가고 보험회사 강의도 듣고 하면서 그러니까 실전하고 이론을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게다가 하나 더. 내 고객들한테 말씀드려서 그렇죠. 임상실험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드려도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잘 따라오는구나. 뭐 이런 데이터까지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노하우가 하나하나 나이테처럼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의 생각을 뿌리부터 흔들어서 당신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옆에서 계속 코칭하는 거에 최적화된 거죠. 당신은 지금 한 달에 얼마 벌고 얼마 쓰시죠? 그러면 쓰는 건 좀 어떻게 조절하시고 한 달에 얼마를 그러면 어디에 뭐 저금하고 뭐 투자하고 하셔서 몇 년 후에는 얼마를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쓰시고 몇 년 후에는 얼마를 모아서 집을 사고 뭐 은퇴 때는 또 뭐 돈을 얼마만큼 모아서 얼마를 쓰고 누군가가 좀 시간표를 쫙 짜주면 한 장에 이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했고 사람들의 반응은 나는 이렇게 해준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어차피 만나면 다 똑같은 얘기 한다는 그렇지, 거지. 당신이 그렇지. 나이 들면 결국은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날 거고, 그럼 그때부터 인생이 마이너스니까 지금부터 장기 비과세, 복리 뭐를 가입해야 되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연금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심보험을 들어, 이렇게만 상담을 하는데, 저는 당신이 언제 뭘 하고 싶으십니까? 얼마만큼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스케줄을 다 짜줬어요. 똑똑하다, 역시. 지금 보면은 그 부자 언니 카페 회원이 네네. 7만 8천 명 정도? 근데 그 중에 진짜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건물주가 됐다는 사람도 나오고 이게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네요. 지금 그 카페에서 꽤 많은 분들이 그 함께 공부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가장 가장 최근 그 성공하신 분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설레어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얘기해줘봐. 그냥 제약회사 다니시는 평범한 직장인이세요. 이 친구가 싱글일 때 네. 처녀 시절에 2천만 원 네. 들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돈을 불리게 했지. 그러다 결혼할 네. 때 막 언니 저 집을 살까요 말까요? 집 사면 목돈 들어간다. 언니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아니야, 사. 그래서 그 아파트 산 거가 많이 올라줬고 그래서 이 친구의 얘기는 그냥 심플해. 언니 저는 그냥 언니가 시킨 대로 했는데 건물주가 됐어요. 진짜? 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남들 부자 되게 하려는 열정이 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돈 버는 방법을 왜 알려주냐. 너만 잘 살면 되지. 결국은 돈 얘기하고 돈 잘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얘기하는 애들 다 책 팔아먹고 강의에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명확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왜 그걸 알려드리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지 않게 도와주면 안 돼요? 내 돈 뺏어가는 거 아닌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과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과의 차이는 커요? 완전 크죠. 완전 얼마나 크죠. 그게 정말 2천만 원에서 머물러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과 건물주 되는 것만큼 커요? 그만큼 큰 거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매일매일 애쓰고 기를 쓰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루 이틀은 차이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5년, 7년 보세요. 통장의 잔고가 여전히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맞아. 누구는 1억, 5억, 누구는 건물도 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돈 버는 거, 부자가 되는 거는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살이 찌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셔야 다이어트가 돼요. 그거하고 똑같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 매일매일 살아가셔야지만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주식 이런 거 사세요 이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태도서부터 스텝별로 가르쳐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거기에 본인의 성향도 결합이 돼야 돼요. 같이.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맞지만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식 종목과 타이밍을 알려줘요. 똑같이 알려줬는데 얘는 맨날 혼자 손해봐. 그런 분도 계세요. 처음에는 기초 공부를 하시면서 경험해보고 소액으로 네. 내 전공, 내 필살기는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보니까 부자 언니의 부자가 되는 공식이 있다고요. 근데 아까 진짜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부자가 네, 되는 네, 게. 네, 네. 뭐 공식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공식처럼 존재해요. 내가 어떤 소득만 존재한다면 네, 네, 네. 그 소득을 알뜰살뜰 잘 모아서 불려서 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네. 평범한 사람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그 공식이 뭐예요? 짜잔. 해볼래 시작. 빠밤. 오케이. 나 이거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로는 무조건 내가 부자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 근데 다들 막연하게 속으로는 돈 많고 부자 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안 될 거야 라는 마음도 같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본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진짜로 돈돈 하면서 살기 싫고 돈 없어도 괜찮으신지. 네. 돈돈 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살고 계시면서 돈에 초연한 척 나는 괜찮아 라고 외면하시는 건 아마 마음속에 난 어차피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버리세요. 오케이. 마음을 먹으면 부자 되실 수 있어요. 내가 올림픽 나갈 때 금메달 딸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야 기를 쓰고 금메달을 따고 그걸 위해서 전략을 짜고 애를 쓰죠. 그렇죠. 올림픽 어디 뭐 그냥 한번 나가볼까? 그럼 안 어떻게 되지. 금메달을 따?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냥 마음 먹는 게 아니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네. 꼭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어려운 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일수록 하다 보면 현타가 오잖아요. 한 3일 지나봐. 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신다고요. 어. 그래서 굉장히 핏빛처럼 선명한 목표와 이유가 있어야지만 이 요요를 아하. 이기면서 계속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반드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 마음과 목표가 확실해야 그렇죠. 되네. 구체적인 구체적인. 이유, 내가 왜 돼야 되는지.
자, 2단계는요. 자기 분석하셔야 돼. 자기의 통장, 자산도 분석을 하셔야 되고 네. 나의 현황, 아하. 그다음에 나의 어떤 성향, 오케이. 그런 걸 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게 돈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수반이 돼요. 자, 네. 나라는 사람은 한 달에 얼마 버는 사람인가? 그렇지. 세금 떼고 몇십 원 단위까지 통장 다 확인해서 보시는 거예요. 아, 지출까지 다. 그쵸? 보고. 그래서 명세서를 뽑아서 손으로 형광펜 들고 아하. 고정으로 나가는 거 얼마? 오케이, 항목이 오케이. 뭐? 그 다음에 나 이거 뭐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돈이 있네. 오케이. 참새가 방앗간 가듯이 쓰는 그런 돈들이 있어. 리브영에 가가지고 그치. 계속 뭘 그렇게 압박 스타킹을 사? 그거 신어봤자 백날 붓기도 안 빠져. 면봉 사러 가면 그것만 세상 사. 리브영 가면 끝도 없이 써. 그러니까요. 아주 유통기간 지나면 쓰지도 않고 버리고 맞아. 또 사다 또 쟁여놓고. 사다 쟁여놓고. 그러니까 누군 또 편의점이 문제야. 편의점이 문제고. 편의점에 그렇게 가가지고 들락날락거리면서 먹어가지고 먹어서 사느라고 돈 쓰지. 살쪄가지고 또 또 살 빼느냐고 빼느라고 돈 돈 쓰지. 쓰지. 헬스장 3달에 한 번 또 끊어가지고 또 10번도 안 가고. 그럼 운동으로 안 빠진가 또 어떻게 해? 나 또 다이어트 제품 또 사서 드세요. 파우더 막 이런 거. 그 사람들이 보면요. 각자 소비의 늪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맞아요. 그래, 늪 같은 소비를 있어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지출도 한 달에 내가 얼마 정도 쓰는구나. 근데 그 중에서 고정비는 얼마, 그리고 내 자산 현황을 보셔야 돼. 대출은 얼마, 적금, 예금, 주식, 예. 펀드,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쫙 다 파악을 하루에 오케이. 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통장 네. 분리하셔야 돼. 이제 결국은 내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갖다 놓고 얘네를 일을 시켜서 돈 벌어오게 할 건가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네. 통장을 분리하셔야 돼요. 근데 통장 분리 심플해요. 그냥 내가 수입 벌어들이는 통장 있잖아요. 월급 네, 통장. 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 통장에서 보통은 생활비 같이 쓰시거든요. 근데 생활비를 잘 컨트롤하시고 절제되시는 분은 굳이 생활비 통장 따로 안 빼셔도 되지만 보통은 네. 그렇게 안 되실 거예요. 그럼 생활비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는 신용카드 연결하지 말고 꼭 체크카드를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잔고가 없으면 돈을 더 못 쓰시니까. 그 다음에 CMA. 혹은 파킹 통장. 네. 이게 투자 자금을 대기시키거나 혹은 비상금을 넣어놓는 통장이에요. 그래서 요거 3개만 만드시면 땡.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내 재테크 레벨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금융 레벨이 나는 막 나 이거 투자해가지고 원금 손해보면 나 어떻게 하지? 막 잠도 못 자.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예적금만 하셔야 돼요. 이자가 없어도 할 수 없어. 내가 그걸 못 버티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예적금밖에 모르니까 이자도 나주는데 그럼 나 죽을 때까지 이건 뭐 예적금만 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하.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아. 주식 부동산은요. 끝판왕에 있어요. 근데 왜 맨날 여러분들은 100만 원쯤 없는 돈 셈 치고 내가 주식 한번 해보려니까 이렇게 하시냐고요. 너무 단계를 뛰어넘어서 너무 그렇죠. 잘못 가는구나. 나한테 맞는 레벨을 정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내 현재 상황에 나는 대출이 있어. 그러면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특히나 힘든 대출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급해지세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 마이너스 100만 원이나 마이너스 300이나 똑같지. 마이너스 200만 원 통장에서 꺼내갖고 주식 투자해서 이걸로 뻥 튀겨지면 모든 빚이 한 번에 갚아지겠지. 이런 생각하지.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대출이 있으실 때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기 흐름이나 오케이, 투자 그런 거. 대상 이런 공부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는요. 네. 유지가 문제예요. 때문에 네. 로드맵이라는 걸 그리셔야 돼요. 머니 로드맵. 아. 내가 지금서부터 매달 얼마씩 모으면 1년 후에는 얼마가 되고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얼마가 돼서 10억에서 15억 사이가 되는 시점이 언제고 그럼 그 정도면 내가 건물을 사서 월세를 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이러면 회사는 안 다녀도 되겠구나. 그 시점까지 로드맵을 쫙 그려놓으셔야 돼요. 로드맵이 되게 중요해요. 로드맵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래? 1억 모았다라고 인증한 아. 친구들 중에서 네.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1억을 모을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로드맵이에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자기를 칭찬도 하고 채찍도 때리고 하면서 달려온 게 로드맵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로드맵 데이가 정해져 있어요. 월급 받으면 스스로 정해서 그날 다 혼자 와인 마시면서 정리해보는 거, 다시 로드맵 그려보는 거지. 그리고 회사 직장 상사들이 괴롭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더러워서 때려쳐야지 하다가도 로드맵 그리다 보면. 로드맵을 그리면 아유 회사에서 월급 주는데 내가 열심히 댕겨야지. 아 우리 상사도 다 사정이 있을 것이야. 괜찮아. 내가 이해해야지. 나 월급 받아야 돼. 로드맵 하에서는 모든 자가 용서된다. 그렇죠. 내가 참으면 몇 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된다. 이게 굉장히 큰 힘을 준대요. 그 저도 진짜 100% 공감합니다. 자, 이 5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돈 버는 공식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엄청난 노하우들이 쫙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는 방식 자체를 다 바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주식도 기초부터 해서 어떻게 투자해 이런 거 다 배우셔야 되죠. 부동산도 부동산 그냥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청약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경매도 있을 수 있고 재건축 재개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래 돈에 대해서 공부 그래 맞아 투자해야 되고 공부는 해야지. 근데 그냥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서 요새 뭐 살까? 나 이거 살려고 그러는데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지. 제가 우리 3050 우리 그 NKYU 학생들에게 돈 공부를 되게 시키고 싶었었어요. 나도 공부하고 싶었었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우리 딸이 지금 31살인데 우리 딸도 배웠으면 참 좋겠어. 이거 학교에서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부모가 가르치면 머리 뽑아. 야! 너 여태까지 3년 동안 모은 거 다 어땠어?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 맞아요. 맞아. 너 어떻게 통장에 500이 있냐? 그게 돈이 뭐여? 뭐 이렇게 되거든. 대판 싸우고 얼굴 안 봐. 맞아요. 정말 돈 얘기는요 가르쳐 줄 수가 운전보다 더 심해. 못 가르쳐. 맞아. 근데 제가 이렇게 16년 동안 되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건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른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이 돈에 눈을 뜨는 사람도 있고 한 15년, 20년 써제끼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나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그냥 막 즐겁게 살라 그랬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때 정신이 번뜩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쵸. 사람마다 때는 다 다르게 오기 때문에 굳이 지나간 세월을 나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을 구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지금서부터 또 하시면 되니까. 그럼요.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아. 아, 그럼요. 전혀 안 늦죠. 그럼 우리 이 과정을 아예 그 MKYU에서 착실하게 한 20강, 뭐 15강, 20강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로드맵 쫙 그려가면서 확실히 돈 버는 기초 체력을 딱 만들게. 그럼 나도 우리 딸 여기 넣어서 가르쳐야 돼. 네.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 특히 여자들이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돈 관리는요 거의 모든 가정에서 네. 아내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럼 맞아. 그럼 이번에 제대로 진짜 돈 버는 방법을 그러니까 빚부터 갚으면서 차근차근 그렇죠.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물주까지 가는 로드맵을 쭉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디 가서 배우냐? 제가 어디 가서 돈 받고 가르쳐 드린 적이 없어요. 저희 카페에서만 제가 가끔씩 세미나를 해드린 게 다지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알려드린 적은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거 처음이에요? 네, 이제 진짜 알아야 돼. 그냥 생존의 필수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노동으로 버는 소득보다 내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 세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종잣돈을 모아야 되지만 그치. 그 종잣돈 이후에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나 몸으로 부서지게 계속 일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존감은 여러분 명품백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맞아요. 통장 잔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명품백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명품백 10개 샀다가 우울해지네 봤어. 그거 보면서 그렇게 우울해하더라고. 저걸 내가 왜 샀나 그러면서. 자, 그러면 오늘도 진짜 부자되기 머니 아카데미 이 첫 편을 너무나 재밌으면서도 인사이트 있는 말로 하나하나 콕콕콕 집어주셨는데요. 2021년 아마 우리는 돈 때문에 훨씬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저희 이 머니 아카데미를 통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2021년은 진짜 행복한 투자로 거듭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지금 집을 그러면 사야 될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팔아야 될 타이밍이에요? 연끌 한다는 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본인은 사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런 강력한 네. 그 어투가 전염이 돼요. 기준과 네. 주대를 가지고 네. 살 필요가 있고 너무 다른 사람의 그 쇼윈도 앞에서 서성거릴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속도에 맞춰서 자, 오늘은요 머니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유수진 대표가 나왔었고요. 오늘 두 번째는 최상욱 대표가 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와, 요새 부자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젊어?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 버는 데에 대해서 요즘에 정말 관심이 많아졌는데 네, 관심 많아졌죠. 그렇죠. 네. 또 그중에 관심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자신이 안 걸 공유해주는
분이십니다. 네.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최상욱입니다. 네. 네, 최상욱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은 스타트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야기한 김에 역사를 짚어 올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은 어디였을까요? 저는 삼성물산의 네. 그 건설 부분에 건축직 기술직으로 그러니까 입사를 했습니다. 건설회사에. 네. 제가 건축과 전공이어가지고 건축 전공에서 갈 수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건설회사가 연봉이 당시에 제일 높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네. 건설회사에서 또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캠퍼스를 지었는데 마케팅 동, 그러니까 네. 상경계 동을 맡아서 했고 소장 그 학교 전체를 하는 어디서 거고. 졌다고요? 이집트에서요. 이집트 갔었어요? 네. 저 약간 파라오에 뭐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띵띵띵띵. 네네. 계속 다니시지 왜 나오셨어요? 거의 쉼 없이 일하니까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거의 이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그만뒀죠. 4년 있는 기간에 엽눈질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에 꽂혀가지고 퇴근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투자 관련 책을 막 이제 읽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너무 멋있는 시장이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그 당시 제가 해외 현장에서 일했으니까 수당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최외곽지여가지고 몇백만 원씩 수당이 나왔거든요. 그때 얼마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대략. 그때 총액이요? 그 당시 기준으로 2억 5천 정도 했어요. 돈이 어디 났었어요? 해외 현장에 있으면서 번 급여들하고 한국에 와서도 천안, 아산, 탕정의 건설 현장에서 글쎄. 있었거든요. 거기.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숙식이 되잖아요. 그렇지. 의식주가 심지어 옷도 현장복을 줘요. 돈 쓸 게 없네? 네, 돈 쓸 데도 없는데 돈 쓸 시간이 없었어요. 현장 근무하면서 또 그때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악착같은 의지가 있어가지고 너무 쓰기가 싫었던 거예요. 친구들도 거의 막 2년간 아예 연락 안 하고 저 혼자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식을 연구하셨구나. 네, 책을 벗삼아 이제 이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름길이다 뭐 청년 이런 생각을. 버핏이 이집트에 있었네 그래야. 2006년쯤에 한 2.5억을 굴렸다가 뭐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2008년 5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치. 네, 거의 대차게 말아먹었죠. 어떻게 얼마나? 90% 이상. 90% 이상 이제 멘탈 관리 어떻게 했어요? 멘탈 관리가 안 되고 손실이 어떻게 멘탈 관리가 됩니까? 멘탈 관리 하라는 거 다 거짓말이고 경험은 뭐냐면은 이 뇌 회로가 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일단 손실에 무뎌지긴 합니다. 처음에 더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네.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0%나 점점 이제 그러니까 고통도 체감을 하거든요. 한계유형 맞아요. 체감처럼. 그래서 마이너스 한 50% 되나 마이너스 한 70%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채로 그냥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서 바닥까지 가보면은 그럼 어떤 생각 드냐면 이제 10배 올라야 원금이잖아요. 그렇지. 90%가 되면 맞아. 이제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을 자각하는 타이밍이 한번 오게 되고 5월이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 이제 네, 그날 네. 주식을 딱 팔고 다 팔았어요? 네, 3일 동안 이제 얼마 건졌어요? 2천만 원 건졌는데요. 2.5가 2억 됐으니까 이제 이거 우리 와이프도 모르는 스토리인데 근데 네, 반드시 내보내. 제가 그 후에 애널리스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부동산 쪽으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갔나요? 제가 11년도에 애널리스트가 처음 됐을 때 건설회사에서 왔다고 그 담당 섹터를 건설을 배정을 했어요. 그렇지. 건설업을. 잘 맞는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막 이런 회사를 분석해라. 이게 건설 애널이 하는 거예요. 건설회사의 주된 매출과 이익은 다 주택사업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주택사업이 전방산업이어서 이게 좀 많이 공부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택시장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애널리스트로서 요즘의 시장은 어떤 거예요? 제가 아는 32살짜리 그 남성이 있어요. 지금 직장을 다니거든요. 지금 이제 간신히 이제 얼마 1억인가 내고 이제 월세 살면서 결혼도 했거든요. 네. 살고 있는데 네. 와이프랑 같이 벌긴 하는데 둘의 급여로는 지금 이게 막 집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못 따라잡을까봐 포기했고, 두 번째는 주식은 진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포기했고, 그래서 둘 다 포기한 상태인데 되게 불안에 떨면서 둘이 살거든요. 네. 모든 게 지금보다 더 비싸게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네네. 이러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그거가 될까요? 주택을 살 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원래 그런 거 안 하던 사람이 그런 걸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강세장일 때 요새. 주식을 물어보고 맞아. 강세장일 그리고 때. 평생 부동산 안 물어봤던 사람이 네. 막 이제 갑자기 부동산 물어보고 가장 꼭대기일 때 또 물어봐. 네, 부동산을 예를 들면 제가 2013, 14, 15년부터 강세장을 봤으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위험에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게 되겠죠. 그렇지. 위험이 좀 맞지? 열려있는 사람들이 좀 사죠. 아. 그런데 점점점 사고 그 사람이 사고 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요. 그 사람은 자기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그 다음에 자기의 결정을 알리기 시작하고. 막 알려. 맞아, 알려. 네. 어. 뭐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나 얼마 샀는데 얼마 올랐어. 올랐어. 야 그거 나 언제 샀을 줄 알아? 이러면서 막 맞아, 자기에 말해. 대해서 엄청난 그거를 알리기 시작해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은 이게 비일비재예요. 근데 부동산은 사이클이 길다 보니까 더 길고 크니까 강하게 오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강력한 네. 그 어투가 전염이 돼요. 아연 뉴턴 뭐 이거 내가 몇 년 전에 해가지고 샀는데 뭐 지금 얼마 된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너 지금도 집이 없어? 이러면서 막 막 눈에서 뭐 막 나온다. 네, 이 자본주의 눈빛이 나오죠. 다 자본주의 그렇습니다. 눈빛과 네. 자본주의 톤으로 말하는 거야. 맞아요, 어? 맞아요. 아.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면 승리한 사람일수록 더 세게 말할 더 거잖아요. 세게 말하지. 더 세게 말하고 더 세게 말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참여자가 적었지만 점점 많아지죠. 많아지지.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4명이 모이면 1명만 집을 샀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4명 모이면 나 빼고 다 산 거예요. 진짜 요새 그렇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내는 위험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고 그치?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천천히 열려던 사람인데 마지막까지는 결국 안 열렸던 사람이니까 맞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저한테 집에 대해서 1도 안 물어봤던 전 직장 동료인데 네, 갑자기 톡이 와가지고 보험 권유도 아니고 부동산을 물어본단 말이죠. 부동산을 물어본 다음에 지금 사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걔는 사고 싶은 거예요. 걔는 왜냐면은 나 빼고 내가 나가는 주요 모임에 3명이 다 샀고 그렇지. 자기만 안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어쨌든 사서 같이 그 그룹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제가 3월에 냈던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책에도요 똑같은 이 사례가 나와요. 그분은 뭐 서울 주요 요지에서 전세 8억 원 정도 되는 8억 전세를 살면서 의사를 하고 있었고 세후 소득이 아주 높았어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고소득이었는데요. 네. 근데 모임에 나갈 때마다 자기 빼고 다 집을 샀고요. 그거 다 강남 샀다 그러니까 올라간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집을 너무 사고 싶어진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답을 결정을 했어요. 사야 되겠다고. 사야겠다. 네, 친구들 그치. 다 샀으니까. 근데 2019년 기준으로는 대출이 40%까지 나왔으니까 네. 자기가 사고 싶었던 집은 무려 25억이 넘는 정말 초고가 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40% 대출을 받아도 돈이 모자라니까. 모자르지. 신매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금융기관 찾아다니면서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도 신용. 최대한 받고 그래도 모자랐어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부모님한테 주담대 받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모가 주담대를 받고 그 주담대 받은 돈을 이제 패밀리 뱅킹으로 아들한테 빌려줘서 오케이. 이제 그 아들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샀어. 전체 주택 가격에 그러니까 거의 한 90%를 또 취득세도 내야 되니까요. 샀죠. 그랬더니 생활이 어떻게 됐냐면은 8억 전세로 살 때는 소득이 높으니까 아주 해피했는데 그치. 20억의 대출이 생기고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연에 약 세후 기준으로 한 1억 정도의 원리금 상환과 보유세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 소득이 사실상 반토막 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했던 생활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게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영끌 한다는 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본인은 사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주택시장이 네. 올라갈 것 같다. 또 이런 인플레가 심할 것 같다. 또 지금 안 사면 나 혼자 떨어질 것 같다. 나만 도태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고 현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네. 누군가 멘토링을 해줘야죠. 뭐냐면은 지금 안 사도 괜찮다고. 너는 너의 그 속도로 가라고. 네. 네, 너의 속도로 가도 그냥 충분히 살 수 있고 인생 길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회생활 초년일수록 약간 더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나는 이제 몇 년, 한 2, 3년 일해 보니까 요만큼밖에 못 봤는데 자산 이만큼이기 때문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결국 살다 보면은 도달하잖아요. 살다 보면 도달하는데 지금 내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은 막 무리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요새 그래서 30대의 영끌은 약간 이런 것들이 복합작용인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그런 사람들한테 1주택 갭투자 하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더 세련되게 뭐 주택 가격에 대해서 그런 뭔가 지금 따라잡지 못하면은 영원히 뒤처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을 희석시켜주는 형태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그거 요새 어떤 말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안 사도 돼?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래. 네. 그래도. 대신에 잘 됐을 때의 케이스와 좀 안 됐을 때의 케이스를 같이 얘기를 해주고 설령 그렇게 좀 무리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라도
소득의 20% 이상 아니면 정말 맥시멈 봤을 때 자기 세후 소득의 25% 이상을 금융비용으로 내지 마라. 저는 소득의 거의 50%를 지금 금융비용으로 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거의 완전 삶의 질이 생활이 안 되죠. 생활이 안 그럼요. 되죠. 기준과 네. 줏대를 가지고 네. 살 필요가 있고 너무 다른 사람의 그 쇼윈도 앞에서 서성거릴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부동산 유튜브나 카페나 이런 좀 지양하고 이제 자기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속도에 맞춰서 네. 또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게 빌라일 수도 있고 그게 소형 아파트일 수도 있고 네, 네, 소형 네. 기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분양권일 수도 있고 네. 뭐 등등 많은데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자기가 줏대를 가지면 하나도 아쉬울 게 없고 오케이. 네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집을 그러면 사야 될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팔아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 집이 네. 없는 사람은 네. 어때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사는 게 맞아요? 네, 감당할 수 있다면은 주택은 사시는 게 좋죠.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짜증 내면서 사야 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죠. 뭐야 왜 비싸? 막 이러면서 사라고요? 네네네네. 집은 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을 뭐 사야 되냐 사지 말아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기본은 네. 사야 된다. 바닥을 잡고 산다는 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네. 지난 3년간 또 너무 많이 올랐었던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이제 저는 조정 확률이 좀 온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상관없이 결국 사야 되는 사람은 이제 사야 되는데 그리고 아등바등 벌고 저희 가족 건설 공간을 만들고 이런 뭔가 롱텀한 그 인생의 목표를 이런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집값이 뭐 너무 비싸졌으니까 아니면은 뭐 세금 관련해서 너무 불리해졌으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회피하시기보다는 사실 그 세금이라는 것도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중과 세금이지 1주택자들한테는 사실상 뭐 소득보다 너무 유리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여전히 가고 있거든요. 2년만 거주하면은 9억 원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세도 일반 건물보다 훨씬 더 싸고요. 네. 그 다음에 심지어 9억 원 비과세 정도 받으면은 저희가 일하는 소득세보다도 더 낮은 세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경제 활동이 있는데 소득 창업 등등 많은 게 있는데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세법상 1주택자가 가장 유리한 세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그렇군요. 인해서 네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네. 너무 그 무리한 매수만 아니라면은 자기 소득의 25% 범위 안에서 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25% 범위 안에서 원리금 상환. 자기만의 속도로 네. 네, 남이 뭘 사니까 남이 어딜 사니까 내가 그걸 사야 되겠다 이렇게보다는 그 자기가 거주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주택 사셔야죠. 그러면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 다주택자는 지금 정리하느라 바쁘시죠. 부동산 세법이 특히 뭐 이제 안 팔면 보유세가 높아지고 팔았을 때는 양도세가 더 높아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네. 좀 진퇴양난 또는 이지선다에 그쵸.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리고 그런 게 강화되는 시점이 내년 6월 1일부터이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6월이? 6월 1일부터는 양도세율이 중과되고 네. 다주택자한테 그런 거죠? 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들한테 상당히 높은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또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또 올라가요. 세율이 또 개편이 되죠. 이런 게 좀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합쳐서 자산총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부담이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매물로 출애될 만한 환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좀 네, 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6월 1일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매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살까요? 네,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시장이 가격이 너무 예민해지면은 네, 가격이 좀 네. 조정을 받으면 또 아무도 안 사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또 그때 되면 또 안 사, 맞아요. 네, 너무 바닥에 잡고 싶다, 막 꼭지 팔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보다는 사실 집이라는 게 반드시 사야 되는 케이스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년부터 결국 그런 처음 주택을 취득하거나 접근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청약제도도 내년 이후에 대폭 개선되니까 이런 신규 분양이나 청약에도 관심 갖고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의 뉴스를 피드를 걸어놔 가지고요. 네. 최소한 그 정도의 뉴스는 매일매일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정책 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부처의 보도자료가 모여서 나오는 사이트거든요. 네네네. 그 정책 코리아 사이트의 피드를 받아서 정책 코리아? 네. 네네. 근데 이제 부동산 쪽으로만 좀 좁혀서 얘기하면은
거기서 국토부하고 SH공사나 LH공사나 네, 그렇죠. 이런 주택 관련 정책들 내는 데서 나오는 보도자료나 아니면 입주자 모집 공고 같은 것들은 원래 청약홈에 나오지만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서 먼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계속 보시면서 아하. 자기한테 맞는 그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를 네.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대출도 많은 사람들이 대출 무조건 안 나온다고 오해하시지만은 소득 기준이랑 부동산 가격 기준에 따라서 이제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리가 1.5%밖에 안 되거든요. 대출 금리가 더 우호적인 그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네. 썼을 때 자본 부담이 더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기 신도시 청약이나 이런 것들도 네. 결국 언론 기사를 통해서 다 소개가 되겠지만 3기 신도시.kr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내가 관심 가는 그 홈페이지에 체크해 놓으면은 저한테 또 SMS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 언제 사전 청약한다 또 SMS 오고 그치. 그러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청약을 준비할 때도 뭐 통장에 있는 금액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택을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은 지금 나한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 오케이.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네요, 본인이. 그죠? 네, 네. 최장욱 대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가면서 여러분 현명한 판단 부동산에서 주식에서도 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 머니 아카데미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완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아유. 내년에 부자 부자 됩시다. 아, 요새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장기국채 수익률이 25%였어요. 여기가 8학군이고요. 네. 이거 파라군이에요? 네, 그냥 미국 국채 8학군인 거예요. 오케이. 코스피 200 그냥 강남인 거예요. 2%? 네. 그래서 당신이 알던 주식이 정말 주식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니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에요. 2021년 정말 좀 부자 한번 돼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참 부자가 되는 길 어쩌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늘은 가장 심플하면서도 정직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이 주식의 이 엄청나게 혼란한 시장 속에서 그걸 알려줄 수 있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에임의 이지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고리즘 기반 컴퓨터가 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5년 전에 만들어서 4천억 정도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투자 자문회사 에임의 대표인 이지혜입니다. 그 에임이 그러면 뭐의 약자인 거예요? AIM이? 에임 하이, 뭔가를 오케이. 성취하다 네, 이런 네, 뜻도 네, 있고요. 네, 네. 자동으로 자산이 관리된다. 자산이 관리된다. 네, 자동화된 자산 관리. 에임이 우리가 내가 돈을 넣는 방식 그리고 내가 넣었을 때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어떤 식으로 돌아온다. 이 프로세스를 한번 딱 설명해 주세요. 이제 앱으로 다 된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에임 앱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막 뭐 물어봐요. 왜 어떤 목적으로 자산 관리하는 건지, 혹시나 위험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산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괜찮은지.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네. 앱 내에서. 에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자기 손으로 자기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가장 수수료가 싸요. 에임이 실제로 얼마에 뭘 사고 뭘 팔아야 되는지를 문자처럼 보내줘요. 보내주면 네. 승인을 누르는 거예요. 아, 승인을 눌러. 보고 이상한 거 아니구나. 미국 주식 500개 분산 투자구나. 아니면 어허. 일본 전체 투자하는구나. 아하. 만기국채 전체구나. 네. 이런 내용이 보여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네. 또 뭐 돈에 대해서 네. 전반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아마 올해 들어서였을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강의가 없어서. 정말요? 강의가 있을 땐 네. 눈앞에 있는 돈 내가 네. 강의에서 버는 돈을 쫓잖아요. 근데 네. 여기가 막히니까 네. 그 얘기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요새 되게 핫한 키워드 오늘 두 개가 네. 바이든이랑 화이자더라고요. 그죠? 네. 막 그런 거 보시면은 금방 또 막 이렇게 팔로우해서 뭐 정보를 다 알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짜는 곳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그러니까 내 전략이 뭐냐에 따라서 지속 기간이 얼마나 길거나 짧은 뉴스에 반응하는가가 달라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자잘한 걸 신경 안 써도 되는 되게 힘 뺀 전략, 시기와 상관없이 원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가 많이 얘기하는 전략 같은 경우는 네.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음. 오히려 우리는 그런 리스크를 단기 리스크를 피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그게 주식이 확 올랐다라는 게 네. 굿뉴스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건 또 하나의 리스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내 돈을 버는 방식 혹은 자산을 늘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런 팩터들에 네. 베팅을 하는 방식.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야라는 의견을 가지고 그렇지. 그걸 추구하는 방식이 있고 네. 이것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내 자산이 든든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오히려 돈을 버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크를 베팅하느냐 아니면 리스크를 줄이느냐. 자본시장 시스템 막 돌고 있잖아요. 네. 그 돌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그 자본시장 안에 주식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주식으로 가장 쉽게 다가오니까 주식이라는 거 하나를 놓고 네. 예를 들면 애플 주식 네. 하나를 놓고 애플 주식의 성과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놓고 네. 보면 70-80%는 네. 애플이라는 회사랑 관련된 변수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나머지 20%는 진짜 자본시장 사이클 안에서 주식시장 오케이. 애플과 유사한 종류의 성과를 내는 비슷한 단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 이 애플 자체랑 별로 상관없는 변수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안에 있는 리스크들은 네.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애플 자체 변수는 훨씬 큰데 그렇죠. 말씀드린 전자의 투자 전략은 애플을 너무너무 열심히 분석하는 거예요. 요새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네,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거 다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돈을 벌기는 되게 어렵다. 그렇게 돈 버는 거는 쉬운 게 아니죠. 네, 정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속 그래서 그냥 가능하지 시스템 않다. 리스크만 가지고 가는 것도 네. 되게 매력적인 수익을 주더라. 그게 어느 정도다? 연평균 7-8%. 엄청 괜찮은 네, 건데. 그냥 가만히 부동산 있으면. 투자보다 오히려 그 선을 넘네요. 기업이라는 것은 혁신과 생산성 효율에 의해서 되게 빠른 성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비할 바가 아니죠. 네. 부동산 올라봤자 2배, 3배지. 네, 실물 자산이니까. 맞아요. 네, 실물 자산은 일반적으로 3-4%의 수익을 줍니다. 맞아요. 네. 주식은 그럼 실물 자산이 아니고 뭐라 불러요?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인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금융자산에서 돈도 있고 현금도 그쵸.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이 세 개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자산. 현금, 주식, 채권. 네, 이 세 개만 정확히 알면 근데 주식을 정말 아는가 당신이 모른단 말이죠. 너무 네. 어려워요. 종목 투자만 알지 주식이라는 자산의 특성을 모른단 말이죠. 채권은 주식보단 낮지만 꽤 따박따박 네. 이자가 생김. 그렇죠. 채권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과 네.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해요. 그렇죠. 항상 중개인이 있으면 많은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무조건이죠. 네, 그래서 은행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요. 금융산업이 매력적이죠. 또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 높고 아무나 네. 은행 갈 수 없는데 안전망을 많이 갖추고 시작하는 산업 대신 맡긴 돈으로 한 3% 벌면 0.2%만 드리는 거죠. 누구에게? 예금자에게. 그러니까 뭔가 은행도 되게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굴려서 돈을 벌지. 그렇지. 그래서 채권들을 매입하는 꼴이 되는 거죠.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은행이 하는 일을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은 누구 돈 가져왔냐? 고객 돈. 그렇죠. 고객 돈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다는 자유도를 주는 대신에 아주 낮은 0.1, 0.2%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거죠. 그래도 채권은 주식보다 변동성은 낮아요. 채권도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가격의 오르내림이 훨씬 적단 말이죠. 주식 대비. 근데 채권 중에서도 매우 안전한 친구가 있어요. 돈이 필요 없는데 돈을 빌려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미국 정부. 네? 미국 정부. 미국 정부요? 네, 미국 정부는 돈이 필요 없는데 채권을 발행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본시장을 생각할 때 왜 요즘에 막 유동성이 많이 풀렸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시장에다 돈을 막 뿌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거나 이자율을 낮춰서 그쵸. 네, 또 경기를 부양하고 싶거나 이런 정책적인 이유로 채권을 발행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돈 안 떼일 곳에 돈을 빌려주는 게 국채 투자. 근데 미국 국채는 특히나 네. 전 세계 기축 통화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정말 그 강력한 신뢰 구조가 있으니까 만약에 채무를 변상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일 경우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된다. 네.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라고 불리죠. 무형 자산이네. 네. 미국 국채가.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네. 캐시라고 표현할 때는 정말로 달러 지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기 미국 국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현금으로 환급성이 개런티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네. 그 미국 국채라는 것을 잘 이해해 보자. 아하.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금이나 마찬가지다. 아하. 좀 수익을 더 많이 주는 현금. 그래도 1, 2%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같은 언제나 팔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되게 쉽게 팔 수 있고.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올해는 굉장히 큰 침체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1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미국 국채, 장기 국채 수익률이 25%였어요. 미국 정부 국채 그냥 하나 들고 있으라 통으로. 그렇지. 뭐 이렇게 고르려고 하지 말고. 네. 여기가 파락분이고요. 네. 이거 파락군이에요? 네, 그냥 미국 국채 파락분인 거예요. 오케이. 코스피 200 그냥 강남인 거예요.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맞아요.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상장 회사가 되었고 막 그 밑에 자산은 기저자산 뭐 땅이든 건물이든 막 몇 천억씩 가지고 있고 네. 임직원도 막 있고 시스템도 있고 그렇죠. 맨날 쪼임 당하면서 열심히 일해. 야근하고 막 열심히 네, 일해. 막 뭔가 수익 하려고. 영업이익 내려고 네. 막 맨날 지표에 네. 시달리고. 그런 거 하나가 아니라 한국은 200개, 미국은 500개, 오케이. 중소기업 좀 포함하면 미국은 3,000개.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시장 자체는 전 세계 자본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 쫙 다 합쳐놨을 때 절반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2%. 2%? 네. 그래서 당신이 알던 주식이 정말 주식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해요. 오케이. 이해가 이 되네. 2%의 세계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좀 독특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동성도 높고 투명하기 때문에 네. 약간 그 회색지대에 있어서 네. 돈이 들고 나갈 때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세제 이유도 뭐 세제 무료잖아요. 그 거래 수수료 같은 게. 네, 네. 그래서 단기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도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 투자 되게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식이란 것의 특성이 우리나라 주식 특성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그럼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봤을 때는 한국 코스피가 아니고 전체 미국을 네. 중심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미국 주식은 특별한 사람만 하고 다 그냥 한국 네. 주식하고 이러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내가 소비자로서 정말 너무 사랑해요. 내가 만약에 너무 좋아해. 구글 너무 좋아해. 그럼 네. 어떡해요? 그럼 구글 주식을 사시면 되는데. 네. 사랑하니까? 네. 함께 간다. 정말 믿는다. 너 정말 믿어. 함께 갈 난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뭔가 종이 노름이 아니라 실체가 있거든요. 뒤에. 그렇죠.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런 자산을 소유하고 시간이 지나면 시세는 오르내림이 있겠지만 성장할 거야라는 믿음을 그냥 가지시면 돼요. 이건 그냥 팩트예요. 오케이. 누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너무 많이 검증된 사실. 어쨌든 인류는 늘 네. 새로운 걸 혁신하고 늘 잘 살려고 애쓰잖아요. 전 네. 세계가 다 같이. 언제나 늘 되게 그렇죠?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맞아요. 약간 저는 긴 호흡이란 말 되게 많이 쓰는데 네. 긴 호흡을 했을 때 연평균 7, 8%는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강력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 주식이란 자산이 정말 줍니다. 아, 이게 주식으로 하면 연평균 네. 18%가 가능해요. 네, 종목을 가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했을 경우. 네, 전체 아주 작은 돈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게끔 네. 금융 상품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베팅하는 거 아니고요. 되게 맛있는 레드벨벳 케이크 먹고 싶은데 네. 요렇게밖에 안 팔면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조각 케이크로 파는 거예요. 조각 케이크로 먹어도 동일한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식시장의 또 다른 혁신이 펀드도 주식처럼 상장을 시킨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열심히 고르는 형태를 적극적인 투자라고 하고 네. 액티브 펀드라고 해요. 액티브 펀드.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힘 빼고 네. 만기가 20년 이상인 채권 전체 그냥 투자할래. 고르지 않고. 힘을 뺀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학생 반학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학교에. 이 학교 학생들 다 나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우등생만 나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누가 우등생이야?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죠. 네. 우등생인데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좀 뭐 이런 예의도 바른 친구를 열심히 찾아면 네. 어쩌면 이 친구는 다른 모든 친구들보다 음. 뭘 하든 더 잘해낼 거야라는 믿음이 성과를 있는 낼 거예요. 수 있죠. 네, 이게 적극적인 투자인 건데 아.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되게 예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킨 일을 안 할지도 모르고 애가 엄청 어디가- 똑똑하지만 그렇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이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 됐고 그냥 다 나와봐. 너희 다 시험 봐. 뭐 예를 들면 운동 경기 다 나가봐. 그리고 이 중에서 성과 잘 나오는 애들이 올려준 애가 있고 기록을 떨어져 준 애가 있을 그렇지. 텐데 예. 평균 점수로도 나는 행복해. 아. 이런 전략이 말씀드린 연평균 7, 8%. 아.
근데 어떤 놈을 잘 골랐더니 얘가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운동도 너무 잘해. 그래서 보니까 학교의 기록을 엄청 높여주는 아이야. 그래서 난 얘만 딱 골라가지고 얘랑 같이 친하게 지낼래. 그랬는데 걔가 네.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네. 걔가 그 여자친구에게 실연을 당한 후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식음전폐하고 6개월 누워있는 애일 수 네. 있어. 그래서 원래 뭐가 뛰어나면 뭐가 확 꺼지게 돼 있거든요. 변수가 있죠. 한 그런 명에게 변수가 걸면. 있지. 그래서 한 명에게 걸지 않겠다가 패시브 투자예요. 그래서 똑같이 채권을 하더라도. 액티브 투자, 패시브 투자. 네. 그 투자가 다르구나. 네. 근데 사실 패시브 투자를 하려면 네. 전문가의 도움이 진짜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에 아하. 연계된 아. ETF를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오케이. 아니면 미국 S&P 500에 연계된 네. 말씀드린 대로 네. 원조 전체 세상이 있다면 미니 버전들을 각각 금융회사가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때 비교하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전체에 투자하는 패시브면 네. 수수료 낮고 많이 거래되는 걸 찾으면 네. 그냥 10년 들고 계시면 2배 돼요. 아, 그래요? 음. 이런 쉬운 방법이 네, 엄청나게. 근데 그 과정에 네.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전체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네. 10년에 한 번 네. 정도 그리고 자잘하게는 한 2, 3년에 한 번씩 네.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있겠죠. 그거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계속 가지고 계실 텐데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정말로. 원래 2, 3년에 한 번씩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내부 안에서도 그리고 또 10년에 이것도 한 번은 있겠죠. 무조건 팍! 네. 하나의 그런 어떤 패턴이 있는 거군요. 네, 자본시장의 자본시장에. 사이클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유동성을 늘렸다가 너무 과열됐네? 좀 줄여야겠네? 그렇죠. 하는 순간에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렸을 때 되게 무모하게 사업을 벌였거나 뭔가 부작용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있겠죠. 기업들이. 네. 그리고 시장 전체가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해할 때는 되게 패닉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올해는 팬데믹이었고요. 팬데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의 화급 효과들에 그렇죠.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대면을 뒤에서 서포트해주거나 네. 그것이 원활하게 하는 프로세스에 어딘가에 걸쳐있는 네. 데들은 네. 되게 잘 되는 거고 네. 거기서 안 되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 변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막 우리나라 막 죽을 것 같다고 했는데 GDP 마이너스 1%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전체 파이는 그래. 성장하거나 옮겨간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옮겨가는 걸 기가 막히게 잡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액티브 투자.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쉽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 그냥 패시브 할래. 그게 전문가도 그게 네.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90%의 펀드 매니저는 이지혜 대표님도 어려워요? 네, 저도 어려운데 겸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겸허한 마음으로 시장의 변수 중에 혹시나 우리가 놓치는 건 없을까?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만 그 탑 뭐 1%, 5%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왜 네. 이렇게 그 액티브 투자자들이 이제 상위 1%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걸 우리 귀에까지 들어와서 막 네. 유튜브에 떠들면 벌써 네, 네, 그거 다 네. 지나간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지혜가 정말 맞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네.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알려주겠냐. 그 말이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알려주지 씁쓸하다. 않습니다. 큰 깨달음이 오네요. 네. 종목 기반의 엄청난 것? 정말 액티브하게 투자해서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런 세계는 일반인은 물론 기관 투자자에게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얼마 전에 어떤 친구 만났더니 자기 그렇게 해서 20% 벌었다는 애는 뭐예요? 20%를 30년 동안 벌었냐고요. 그때 번 거지? 네, 매년. 그러니까 어제 번 거지? 네. 내일 잃을 거고? 네, 네. 그거구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자본이 정말 많지 않으면. 그리고 자본이 정말 많으면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도와주거든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소식 또 무엇보다도 중심을 잡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걸 듣고 나서 왜 요즘에 제일 힘든 마음이 나만 안 하나? 나만 뒤떨어져 있나? 남들 다 아는데 이런 거였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마음 중심을 잡고 그러라 내가 자산관리에 소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진짜. 저는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네. 생겼으면 좋겠고요. 합리적으로. 오케이. 사람들이. 네. 합리적인 시작, 금융자산의 시작. 자산관리 하셔야 된다. 네,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진짜. 네. 자, 합리적 자산 관리의 출발점이
그 출발점이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노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끔찍하지요. 뭐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80 이후는 나도 계획이 없네.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집 없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웃기지?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한 달에 600만 원씩 받았대요. 세 받아먹던 부동산 다 팔아도 못 메웁니다. 그래. 이걸 언제까지 데려야 될지 모르겠지? 또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런 게 자녀 리스크네 진짜.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머니 아카데미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지금 40대 30대부터 어쨌든 전 연령대 분들 미래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이 강의를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창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네. 근데 금융 전문가로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세요? 엄청 오래되셨죠? 제가 1973년 10월부터 증권업계에 들어와서 일을 했으니까 73년도에도 예. 증권업이 한국에 있었죠? 지금 47년. 47년째. 근데 저 옛날에 세리스요 이런 데 가면은 네. 그때부터 왜 그때 강창희 소장님 한참 소장님이라고 저는 기억을 네,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예, 거기 미래에셋 예, 계실 때 그죠? 예, 투자교육연구소장을 했어요. 맞아요. 투자교육연구소장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우리 강창희 대표님께서는 노후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들었던 그 노후 설계 강의도 너무 감명 깊었는데 그때는 또 제 얘기를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어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곧 6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노후 설계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구나 이 생각 때문에 충격을 받던 중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소장님 강의하신 걸 봤는데 네. 와 완전 다 받아줬고 이번에 참 네. 유튜브도 하시게 됐다면서요. 금년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네 연금 교육이 네. 제 주 업무잖아요. 맞아요. 그 뭐 상반기에 거의 그런 오프라인 강의가 불가능하게 돼서 어떻게 네.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김미영 원장님의 글이 이 유튜브 안에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새로운 세상이 있더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 세바시 네. 유튜브를 거기 올렸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예, 강의를 해서 그게 뭐 100만 뷰를 넘는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도 네, 봤어요. 네. 근데 제가 작년에 강의를 200번 했는데 100만 명 안 되죠? 한 번에 70명씩 왔다고 그래도 14,00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이야 이게 대단하다. 위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노후에서 사람들이 문제는 너무나 노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네.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네, 그게 뭐예요?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 그래요? 예.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착각에 빠지지 않고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말 수 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네. 노후가 길긴 엄청 긴 거죠. 근데 다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끔찍하지요. 뭐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많은 분들이 이 인생에 네. 80 이상은 없는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분들도 보면은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60대, 70대 생각했는데 80 이후는 나도 계획이 없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지요. 안 그렇지. 저도 저도 그 노모가 3년 전에 92세로 돌아가셨는데 네.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보면 100살까지 가까이 살면서 네.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아프다가죠. 돈 문제, 외로움 이런 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맞아. 또 더 큰 문제가 세 번째인데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네. 있는 돈 다 퍼버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그러죠. 사업한다고 그래서 돈 대주고 뭐 또 어떤 분은 옛날에 그 약간 금리가 높을 때는 연금 공무원이신데 네.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미리 그걸 목돈으로 주면은 사업에서 그 이상 충분히 2배쯤 이자 드린다. 근데 사업에 실패해버리니까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자식인데 그것도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이 노부부가 참 고생하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평생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고생하네. 네. 그리고 어느 지방 도시에 몇 년 전 얘기인데 70대 후반에 노부부가 계셨는데 그 동네에서 노후 준비가 끝내준다고 소문난 분이었거든요. 건설업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네. 부동산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한 달에 600만 원씩 받았대요. 오 괜찮지. 600만 원 어마어마하지. 근데 일남 5녀가 있는데 문제는 막내딸인데 이 딸이 공부를 어떻게 잘했는지 스카이대 문과에 들어갔어?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딸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뭐 여성운동한다, 몽골도 갔다 오고 30대 초반까지 다니더니 어느 날 건축학원을 끼우거리더니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공부를 해야 되겠다. 런던에 6년짜리 건축학교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돈 대줘야지. 수업료가 무지개 비쌉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 서울대까지 가는 돈을 네, 대줘야지. 그거 안 대줘요? 공부 잘하고 귀여운 막내딸을 위해서 내가 건설업을 다시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주고 끝내자. 공사를 맡았는데 몇 년 쉬면서 감이 떨어져가지고 입찰을 잘못해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세 받아먹던 부동산 다 팔아도 못 메꿉니다. 어떡해. 아들이 공무원인데 모자란 돈 융자 받아서 아버지 꽂았어요. 못 받아요. 이제 자기가 내야 됩니다. 며느리가 볼 때는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환장하네. 그게 바로 자녀 리스크죠. 아 그런 게 자녀 리스크네 진짜. 그럼 이 노후 설계는 도대체 몇 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노후 설계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네. 전부 노인분들 와서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노인분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이미 퇴직하신 분은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고 적어도 3, 40대부터 미리미리 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 20, 30대가 할 일은요. 네. 20, 30대가 할 일은 알려주세요. 연령대별로 본다면 연금, 연금.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아하. 네. 국민연금은 직장을 하게 되면 수입 있는 분들은 다 들잖아요. 그렇죠. 퇴직연금은 직장에 다니는 분도 다 들게 돼 들죠. 있고 네. 개인연금은 뭐 자기가 알아서 드는데 네. 하여튼 그 세 가지 연금에는 금액이 많든 적든 일단 들어두는 거고요. 아 그러더라. 예. 혹시 연금에 배신할 일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걱정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네. 그것이 무서워서 연금 가입을 안 하는 거가 또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무섭네. 네. 그게 더 무서워. 이걸 20, 30대 때부터 들어라. 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여유가 되는 대로 들고 아하. 그리고 혹시라도 또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있으면은 네. 우량 펀드를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는. 사 들어가는 거 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프리랜서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회사에 소속해 있지 않으니까 3층 연금 중에서 퇴직연금을 되게 가입 안 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네. 근데 IRP라고 그래가지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IRP. 예.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1인 기업도 네. 그냥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요. 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IRP예요. 그냥 일종의 펀드로 적립식으로 들어가서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1년에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네, 네, 네.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네. 1년에 700만 원만 IRP를 가입을 하면은 115만 5천 원. 비율로 따지면 16.5%를 네. 세액공제를 시켜줘요. 그럼 IRP는 사가지고 수익을 제로만 내더라도 수익은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갖고만 있더라도 1년에 16.5% 수익을 낸 거예요. 세액공제를 주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고수익 상품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 맞아요. 일단 세액공제 혜택 받으면서 그거를 잘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내면은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을 냈으니까 이거는 필수로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다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네. 20, 30대 직장인들이 할 일이 뭐냐면 뭐예요? 인적 자본 투자예요. 그게 뭐예요?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네.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을 받는 거는 네. 그 직장이 금융상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직장이 네, 금융상품이다. 네.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는 오래까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20, 30대 열심히 해야 된다. 자기 직업에서 성공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직업에서 계속 40년 오시면 월급을 제일 받는 중요한 게 게 그게 직장도 말하자면 하나의 금융상품이다. 그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20, 30대 매일 주식 사다 팔았다 한 친구들 보면은 그 일시적으로 돈을 벌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자기 직업에서 성공을 못하니까 불안정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서 성공하면서 그 여유 시간에 소위 재테크를 할까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40대, 50대 넘어가면서부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제 되죠? 40대가 되면요. 네, 40대는 건강에 슬슬 그 신호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소위 건강 리스크 폭탄주 20잔씩 마시고 범잡던 사람들도 그거 줄이고 그다음에 담배 뻑뻑 피던 사람들 그런 거 줄이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주위에서도 보면은 젊을 때 건강하던 사람들이 암이니 심혈관 질환이니 이렇게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60 넘어가면 알 수가 없거든요. 40대부터 특수 질병 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주는 게. 근데 60 넘어서 그 들으려면 들기도 어렵거니와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아, 맞아. 그다음에 40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네.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때쯤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지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자녀들한테 자립 교육을 시키는 거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자녀 리스크에 이제 걸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애들 키워보니까 적당한 나이에 30 가까이 돼서 자녀가 독립 못하고 예. 계속 부모의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장 노후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독립해야가 못하니까 돈 나가는 건 물론이지. 네. 근데 이걸 언제까지 대줘야 될지 모르겠지. 네. 그렇다고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지가 또 직접 돈을 못 버니까 애가 자존감은 바닥이에요. 네. 그럼 집에서 막 우울하고 막 정말 집안이 아이고 풍비박산이요 아주. 근데 50대가 되면은 네, 이제 슬슬 퇴직이 가까워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첫째가 뭐냐면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우선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는 많거든요. 전 가계를 평균을 낸 걸 보니까 예. 일본은 그 비율이 제일 높을 때가 언제냐면 20, 30대더라고요. 아, 179%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30년, 35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빚밖에 없죠. 부채 비율이 높아요. 높죠.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무렵이 되면은 네. 그 빚이 5%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거의 빚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과거 30년 동안에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살다 그냥 세상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율을 보니까 제일 높을 때는 마찬가지로 30대가 제일 높은데 131%. 근데 줄질 않아요. 나이가 50대가 됐는데도. 퇴직할 때가 돼도 83% 빚이 그냥 있어요. 오, 그럼 그거 어떡해?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이 은행에서 3년, 4년 기한으로 돈 빌려서 집을 사기 때문에 예. 빚이 그냥 있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것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나타난다면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하우스푸어가 엄청 생길 거다. 50대가 되면은 하여튼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가계 부채를 갚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첫째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벌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드니까. 빚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제법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거든요. 금융자산은 20%밖에 안 돼요. 제가 지난 여름에 보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인데 가구당 순자산이라는 걸 발표했더라고요. 가구당 순자산? 네. 각 가구당.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이 고평가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부동산 빼고는 재산이 없으니까 그럼 돈이 떨어지면 이번 달에는 화장실 팔아서 쓰고 다음 달에는 건너방 팔아서 쓰고 그럴 수 없잖아요. 떨어지면은 우리는 아주 큰 낭패죠. 거기다가 무슨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 네. 한 60 넘어서 네. 그럼 이건 그냥 순자산이 앉은 자리에서 80%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살려면 금융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금융자산이 70%고 네. 부동산은 30%밖에 안 돼요. 비율이. 네네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본은 그 비율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1990년대까지는 일본도 부동산의 비중이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왜 줄었냐?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 빼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막 영끌 이렇게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집 없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웃기지? 근데 이렇게 웃긴 얘기하면서 이렇게 안 웃으세요? 그게 더 웃겨, 그지? 너무 웃기지 않니? 나만 웃고. 네, 말씀하세요.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네. 세를 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세를 안 낸다.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네. 소송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 리츠 그러니까 펀드 리츠라든지 같은 거. 부동산 펀드라든지. 그래서 이 미국이나 일본이 부동산 비중이 30%고 금융자산이 70%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예. 부동산 비중 좀 줄이는 게 낫겠네요. 부동산 비중을 어떻게든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서 저성장 결핍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 시대에 갖고 있던 주택에 관한 생각, 교육에 관한 생각,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180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가정경제 측면에서 절약이란 말이죠. 절약. 근데 제가 어디서 절약을 얘기하면 네, 많은 네, 분들이 김서는 표정이에요. 오늘 재테크 강좌라니까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그치.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아니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표정들이거든요. 네.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3,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그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네.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요.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네. 10% 절약한 거거든요. 그쵸. 이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4%도 어려워. 막말로 2%도 엿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 이 말씀 진짜 꿀이다 이거.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 네.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막 고성장 이럴 때니까 그치. 아니 돈 버는 책을 놓고 쪼잔한 게 무슨 절약이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서점에도 지금 가보면요. 절약에 관한 책들이 우리도 벌써 책방에 쫙 깔려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절약이 뭐냐면 네.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껴야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약한 부모가 너무 많아요. 자식이 쫄르면 막 그냥 다 줘버리잖아.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는 일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근데 실제 그렇게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주위에도.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50대에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두 가지예요. 빚을 갚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이 내 몰빵되어 있는 거를 적어도 반반 정도의 비율로 바꾸는 거. 오케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0세 시대에는 일이 있어야 돼요.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네. 돈, 네. 건강, 그쵸. 외로움이거든요. 근데 노후의 3대 불안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이에요. 그래.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일이 있으면 세 개가 다 해결이 되네요. 네, 퇴직하고도 할 수 있는 일, 자기 형편에 맞게 그 일의 준비를 하는 게 50대다. 뭐 60대, 5, 60대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 딱 들으니까 이제 느낌이 와요. 저성장 결핍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어떤 삶의 지표들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금년 내년을만 생각하지 말고 노후 대비라는 관점에서 네, 네. 앞으로 10년 후, 15년 네. 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를 지금부터 미리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그 장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머니 아카데미에서 얘기했는데 진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역시나 이렇게 내공과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아울러서 우리에게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딱 찝어주시니까 좀 이렇게 끄덕끄덕거려지면서 마음이 딱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뛰어오르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속에서 단기 싸움만 막 하고 있다가 되게 지치신 분들은 그래 그렇지 저렇게 가는 게 그래 맞지 좀 더 길게 생각해야지 하는 인사이트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소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어떤 그 지혜를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살이 되어도 고민하는 것은 좋은 거야. 고민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고민을 하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찾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텀블러 쓰기, 대중교통 타기, 불 끄고 나가기. 나라는 가치와 재료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